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역사의 회랑을 통해 울려 퍼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덤에서조차 제국들을 떨게 만듭니다. 부모들은 한때 두려움에 속삭였고 사제들은 그 이름을 기도에 담았으며 학자들은 평생을 바쳐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역사 수업으로 치부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교과서의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낯설며 훨씬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칭기즈칸에 대한 진실, 즉 진짜 진실은 신화와 피, 신성한 예언의 층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광대한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것이 단순히 한 인간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짜는 아닙니다. 지리도 아닙니다. 오직 숫자 말입니다. 칭기즈칸이 세상을 재편할 무렵 그의 제국은 약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통제했던 것보다 더 넓은 영토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로마 제국의 2배 크기였습니다. 2배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건설하는데 5세기가 걸렸습니다. 칭기즈칸은 25년도 차에 안 되어 자신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에서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전에 죽기를 바라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러 해를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에게 버림받았고 적들에게 쫓겼으며 형제라고 불렀던 이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얼어붙고 바람에 휘몰아치는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존재의 힘과 분노로 일어섰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육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군사 전략가들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유목 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적인 사람은 태어난 곳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날 역사가들이 여전히 연구하는 그렇게 발전된 통신, 물류, 그리고 통치 시스템을 어떻게 고안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들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미스터리입니다. 진짜 미스터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진정한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은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걸러지지 않고 꾸밈 없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칭기즈칸이라고 불린 남자의 탄생, 부상, 정복, 철학, 그리고 경외로운 유산 속으로의 여정입니다. 칭기즈칸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칭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들리지만 무섭기까지 한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 칭호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모든 장은 이전 장보다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대략 1162년이었습니다.
장소는 오늘날 몽골 북동부에 위치한 헨티라고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훻룬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오논강 옆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 출생 자체는 특이했습니다. 아이는 오른손에 피 덩어리를 쥔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몽골 전통에서 이것은 평범한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징조였습니다. 소 부족장 예수게이는 아들이 태어난 바로 그날 사로잡았던 타타르족 전사의 이름을 따서 아들을 태무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복의 관습이자 패배한 자로부터 갓 태어난 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게이는 그 이름 짓기가 얼마나 예언적일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언젠가 칭기즈칸이라 불리게 될 그 소녀는 이미 지배와 생존의 논리에 흠뻑 젖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12세기 중앙아시아의 스텝지대는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광대하고 얼어붙은 맹렬한 투기장이었습니다. 메르키트족, 타타르족, 나이만족, 케레이트족 등 수십 개의 부족들이 약탈과 복수, 납치와 보복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삶은 연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겨울의 수로 측정되었습니다. 동맹은 유용한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충성은 날씨만큼이나 불안정한 통화였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위대한 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모든 것인 세상에서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적들이었습니다. 태무진이 태어나기 직전 예수게이가 메르키트족 전사로부터 훻룬이라는 여인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절도 행위는 아들의 삶에 두 남자 모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태무진이 대략 9살이었을 때 예수게이는 아들의 신부를 찾아줄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옹기라트 부족의 야영지로 갔습니다. 옹기라트 부족은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부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게이는 데이 세첸이라는 남자의 어린 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르테였습니다. 혼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약혼이 공식화되는 동안 태무진은 옹기라트 부족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게이는 집으로 말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결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길에 예수게이는 타타르족의 야영지에 들렀습니다. 아마 관습 때문이거나 목이 말라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보르지긴 부족의 오랜 적이었던 타타르족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예수게이는 3일 후 자신의 야영지에 겨우 살아 도착했고 마다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전령들이 태무진을 찾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태무진은 9살이었습니다. 세상은 막무한히 더 위험해졌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모든 다른 아이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예수게이가 이끌었던 부족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정상적인 냉철한 실용주의적 행위로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훻룬과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예수게이의 다른 아내와 아이들을 광활한 스텝 지대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홀로 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였습니다. 가족은 뿌리와 야생 사냥감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의 벼랑 끝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림받은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비범한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굶주림이나 추위로도 끌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내심이었습니다. 관찰하고 계산하고 기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태무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학교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그가 결국 부상하기까지의 세월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은 인간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태무진을 산산조각 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입니다. 부족이 가족을 버린 후 가족은 절망적이고 반유목적인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계절을 따르며 사냥하고 채집했습니다. 그들은 스텝지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뿌리, 야생 양파, 오논강에서 잡은 물고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직접 만든 조잡한 무기로 작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배달되는 물건도 기꺼이 돕는 이웃 정착지도 어떤 종류의 제도적인 자비도 없었습니다. 스텝지대의 세상은 헬룬과 그녀의 아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황야만이 진정으로 무관심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아기도, 연민도 그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이 말입니다. 오직 바람과 추위, 그리고 광대하고 끝없는 하늘만이 있었습니다. 태무진에게는 그의 아버지의 다른 아내 중 한 명의 아들인 백테르라는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반복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무진은 그의 남동생 카사르와 함께 백테르를 죽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순간을 끝없이 논쟁해 왔습니다. 그것은 냉정하고 계산된 자기 보존 행위였을까요? 백테르가 가족이 내어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있었을까요? 모든 한 조각이 생존과 굶주림을 가르는 상황에서 그가 자기 몫 이상을 가져갔을까요? 누가 가족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권력 투쟁이 있었을까요? 자료들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무진의 어머니 헬룬이 경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늑대에 비유했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태무진의 평생을 규정할 무자비하고 실용적인 논리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가장 본능적인 방식으로 생존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릴 수 없는 결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망설임은 사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텝 지대에서 필연성의 계산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그 계산을 적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계의 옛 동맹이었으나 가족을 버렸던 타이치우트 부족의 잔당이 태무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을 잠재적인 미래의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과 실체를 갖기 시작하는 과거의 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에 칸게라고 불리는 무거운 나무 칼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죄수를 구속하고 모욕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부족 전체에 걸쳐 가족 대 가족으로 그를 넘겼습니다. 태무진을 전리품이자 경고, 그리고 하인으로 전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소유물로 눈을 떴습니다. 매일 밤 그는 목에 나무 칼을 찬 채 잠들었습니다. 매일 세상은 완벽한 명확성으로 그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매일 태무진은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가둔 자들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시기에 태무진의 초기 생애에서 가장 지속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는 탈출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동맹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구조대가 몇 달에 걸쳐 세운 정교한 계획으로 탈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르칸 시라라는 남자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소르칸 시라는 태무진을 포로로 잡았던 바로 그 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칸게를 느슨하게 해주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존엄성으로 태무진을 대우하는 등 조용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태무진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태무진은 오논강에 숨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 속에 몸을 담그고 간신히 머리만 수면 위로 내밀었습니다. 양쪽 강둑의 수풀을 헤치며 수색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 속에서 그는 달아났습니다. 그는 스텝 지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숨고 어둠 속에서 나타나고 목에 나무 칼을 찬 채 초원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그 탈출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태무진의 심리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입니다. 그는 이 어린 나이에도 사람들을 비범한 정확성으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라져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베풀어지고 충실히 기억된 감사가 어떤 무기만큼이나 날카로운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전사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희귀하고 더 위험한 어떤 존재의 기술이었습니다. 전략가 말입니다. 인간 본성을 읽어내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전장이 두 군대 사이의 개활지가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충성심, 두려움, 그리고 비제 내면 풍경이었습니다. 탈출 후 태무진은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버림받음과 굶주림, 감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몇 년 전 아버지가 약속했던 젊은 여성 보르테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옹기라트 가문은 여전히 그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그들의 진영으로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결합은 거의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그의 이야기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명될 것이었습니다. 보르테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동반자이자 조언자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지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태무진은 평생 동안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흑담비 털로 만든 훌륭한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초원에서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이 코트를 정치적 관계 구축의 첫 번째 선물로 활용하며 파괴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곧 세상은 그들의 유대를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빚은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태무진이 신중하고 전략적인 동맹을 맺기 시작했을 때 메르키트족이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300명의 전사와 함께 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의 어머니 횃룬을 찾았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예수게이가 저지른 원래의 납치는 결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메르키트족은 이제 복수할 때가 마침내 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대신 보르테를 데려갔습니다. 잠시 그날 밤의 특별한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무진은 형제들과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계산은 보르테가 직면한 현실에 비하면 냉혹한 위안입니다. 그녀는 메르키트족 전사 중 한 명에게 아내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몇 달 동안 메르키트족의 포로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무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방식이 아니라 이미 그의 내면에서 형성되고 있던 무언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케라이트 부족의 강력한 칸인 토그릴에게 찾아갔습니다. 토그릴은 한때 예수게이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태무진에게 일종의 세습된 충성심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린 시절의 피의 형제인 자무카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자무카의 이야기는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매혹적인 줄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르키트족에 맞서 말을 달렸습니다. 그들은 세 개의 메르키트 진영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르테를 찾았습니다. 태무진과 보르테가 재회했을 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친자 확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무진의 아이인지 아니면 포로 생활의 결과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손님이라는 의미의 조치라고 명명될 소년의 탄생을 둘러쌌습니다. 태무진은 조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은 태무진이 건설하던 가족을 결국 흔들었습니다. 그 여파는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르키트족의 습격 직후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 죽도록 방치되었던 젊은 남자가 방금 초원에서 가장 두려운 부족 중 하나를 괴멸시켰습니다. 전사들이 그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각자는 기술과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태무진이 따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동안 태무진은 그의 피의 형제 자무카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두 남자는 젊은 시절에 형제의 맹세를 했습니다. 선물과 의식으로 그 맹세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들은 함께 움직였고 그들의 진영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정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남자 모두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들은 같지 않았습니다. 자무카는 몽골 사회의 낡은 계층, 즉 출생이 신분을 결정하는 귀족적 구조를 믿었습니다. 태무진은 혁명적인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마땅히 얻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과 충성심, 기술이 한 사람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태어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철학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 불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전체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따른 것은 10년간의 간헐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동맹이 바뀌고 정치적인 책략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결국 유라시아 초원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의회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1189년에 오논강 기슭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를 약간 더 일찍 보기도 합니다. 몽골 초원에 흩어지고 다투던 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 추대 의식에 따라 한 남자를 하야한 펠트 양탄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 칭호는 칭기스 칸이었습니다. 보편적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유럽인 관찰자가 인식할 만한 어떠한 대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습이나 신성한 임명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런 요소들이 나중에 신화에 엮이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더 현실적이고 더 인상적인 것의 결과였습니다. 수년간의 신중한 관계 구축의 결과였습니다. 군사적 성공과 추종자들에게 부의 재분배도 포함됩니다. 약속을 지키고 적에게는 맹렬함을 보였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이들에게는 비범한 관대함을 보이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칭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항상 이해하는 듯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칭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따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힌 아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들은 전리품이 나뉘었을 때 가장 낮은 전사조차도 자신의 몫을 받게 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들은 이름을 기억하고 과거의 빚을 존중하며 충성심을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통화로 여기는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은 순진한 이상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리하고 냉철한 실용주의였습니다. 칭기스칸은 그 방정식의 다른 면도 똑같이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추방이나 투옥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멸로 처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 위에 세워진 시스템의 논리적인 구조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일관성은 그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상과 처벌의 절대적인 신뢰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을 섬기는 모든 전사는 완벽하게 확신했습니다. 충성심은 보상받고 배신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호함은 없었습니다. 편애도 없었습니다. 정치나 왕좌와의 근접성에 기반한 자의적인 운명의 역전도 없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기록된 사례에서 그의 가족 구성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은 비록 아직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라도 즉시 스스로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진정으로 놀라워집니다. 칭기스칸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시나 대학이 없는 세상에서 미미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전인 야사를 만들었습니다. 야사는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관습과 상업 계약부터 전쟁 수행과 정복된 민족의 대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포괄적인 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아는 행정관들에 의해 기록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은 구전 전통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몽골어에 대한 문자 체계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의 법과 명령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10명, 100명, 1000명, 그리고 10,000명의 그룹으로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십진법 체계였습니다. 군사 조직에 적용된 이 체계는 어떤 초원 군대도 달성한 적이 없는 정확성과 확장성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지휘관은 100명의 지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100명의 지휘관은 1000명의 지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지휘 체계는 명확하고 기능적이었습니다. 또한 전투의 혼란에 놀랍도록 잘 저항했습니다. 이는 또한 어떤 수준의 부대라도 전술적 필요에 따라 더 큰 편제에 쉽게 통합되거나 더 작은 단위로 분할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초원을 둘러싼 정착 문명의 군대가 겪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기병 전술과 비범한 개인 기마술만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무라는 기마 전령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계는 결국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대한 거리에 걸쳐 통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릴레이 스테이션은 제국 전체에 걸쳐 정기적인 간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신선한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며칠 만에 제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중심부에서 발송된 군사 명령은 페르시아에서 작전 중인 장군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세 유럽 왕들이 단일 지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력 증강 요소였습니다. 칭기스칸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작전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어떤 군사 지휘관도 이런 규모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현대 학자들이 계속해서 비범하다고 여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쟁 포로에 대한 고문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앙의 종교 수행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길을 만들고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역사에서 주로 파괴자로 기억되는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라기엔 거의 역설적인 열정이었습니다. 그 모순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그렇게 깊이, 교란적으로,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통치와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던 남자는 동시에 고대 세계가 생산한 가장 효율적인 군사살상 기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연합된 몽골군의 첫 번째 주요 시험은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무진의 칭기스칸 추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옛 피의 형제 자무칸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무칸은 강력한 동맹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낡은 계층적 세계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부족들의 연합이었습니다. 단란 발주트 전투는 태무진에게 패배였습니다. 진정한 패배였습니다. 연합군은 젊은 칸의 군대를 상당한 손실과 함께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칭기스칸을 역사상 거의 모든 다른 군사 지도자들과 구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는 패배 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이나 추종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퇴하고 재정비하며 배웠습니다. 그의 생각에 모든 패배는 수업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교훈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몽골군은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했습니다. 예수게이를 독살했던 부족인 타타르족은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칭기스칸은 그의 냉철하고 체계적인 세계관을 드러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차 바퀴 축보다 키가 큰 모든 타타르족 남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타타르족의 아이들은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순환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것을 끝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적들을 두렵게 하고 그의 동시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논리였습니다. 그는 계절 단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대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케라이트족은 무너졌습니다. 나이 만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이면서도 쓰라리게 개인적인 순간에 자묵하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칭기스칸 앞에 끌려왔습니다. 한때 피의 형제였던 두 남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같은 다묘 아래서 잠들었으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무카에게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무카에게 다시 자신의 편으로 돌아와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자무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무카는 피를 흘리지 않고 자신을 처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초원에서 명예로운 표시였습니다.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진심 어린 슬픔 속에서 그 요청을 존중했습니다. 자무카는 피 흘림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몽골 부족들의 위대한 통일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건설된 제국은 바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서하 왕국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서하는 즉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의 전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전역들은 몽골의 전쟁 접근 방식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공성무기, 투석기, 정복당한 민족의 기술자 등 새로운 기술을 군대에 통합했습니다. 그들은 위장 후퇴, 심리전, 그리고 허위 정보를 통한 적 지휘관 조작을 사용했습니다. 서하가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동의했을 때쯤 몽골 군대는 이전의 어떤 군대와도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진화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북중국의 금나라가 다음 목표였습니다. 금나라는 수십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해자, 직업 군대, 화약 무기, 그리고 수백 년간 축적된 군사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이전까지 이와 같은 적과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11년과 1215년 사이에 몽골군은 금나라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오늘날 베이징시 근처에 위치한 금나라의 수도 중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어쩌 굴욕을 당한 금나라는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로 동의했습니다. 초원 동쪽의 세계는 곧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몽골군으로부터 안전하게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성벽 뒤도 아니었습니다. 강 뒤도 아니었습니다. 군대 뒤도 아니었습니다. 산맥 뒤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안전은 복종뿐이었습니다. 징기스칸 이야기에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숨죽이며 경악하는 어조로 이야기하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문명 전체의 궤적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이나 수세대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전쟁 선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18년에 징기스칸은 호라즘 제국으로 무역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은 현대의 이란,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일부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약 450명의 상인과 외교 사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품을 운반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무역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씨는 이슬람 세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화재 중 하나를 촉발할 것이었습니다. 호라즘 도시 오트라르의 총독, 이 날축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스파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대사들을 보냈을 때 호라즘샤 무함마드 2세는 주 대사를 처형하고 다른 대사들의 머리를 깎음으로써 응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깊은 굴욕감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징기스칸이 이 소식을 들은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몽골 사료에 따르면 그는 홀로 산으로 가서 모자를 벗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내려와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뒤따른 것은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되고 체계적인 소멸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10만에서 20만 명의 전사들로 이루어진 몽골군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호라즘 제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전술적 탁월함은 샤의 대군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샤의 군대는 몽골군보다 더 많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호라즘군은 항상 반응하기만 했습니다.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트라르, 이슬람 문명의 보석인 부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2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도서관에는 수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그곳에 진입하여 불태웠습니다. 세계의 진주로 알려질 만큼 장엄했던 도시 사마르칸트는 항복하고 약탈당했습니다. 호라즘의 수도인 우르겐치는 저항하다가 전멸했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학살당했고 관가의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은 침수되었으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농경지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그 파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몽골의 호라즘 제국 정복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농업 기반 시설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밀집된 도시 인구를 지탱해왔던 복잡한 운하, 카나트, 관계수로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소수의 생존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백 년이 걸려 건설된 도시들은 몇 주 만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함마드 2세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약 2만 명의 몽골군 분견대가 그를 추격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그를 잡기 위해 파견된 병력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사망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수위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마지막 잔재가 연기처럼 그 주변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징기스칸은 왜 그토록 파괴적이고 완전하게 응수했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그것이 전략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관가의 시스템의 파괴는 미래의 반란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메시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의도적으로 잔혹하게 심어진 공포는 어떤 미래의 적도 몽골의 평화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일부는 더 개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의 대사들이 살해당한 것은 징기스칸에게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체 시스템을 충성과 신뢰의 신성함 위에 구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위반은 보통의 전쟁을 넘어서는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중앙아시아의 변혁이었으며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징기스칸 자신이 여전히 중앙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그는 동시대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산했습니다. 그것은 칸의 위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동하는 독립적인 지휘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두 장군인 수부타이와 제베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군사작전 중 하나를 수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특별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기록된 인류 갈등의 전체 기간 동안 가장 비범한 군사 천재 중 한 명입니다. 몽골 부족 사회의 대장장이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오직 능력만으로 출세했습니다. 이것은 징기스칸의 능력주의 시스템이 가능하게 한 정확한 궤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65개 이상의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30개 이상의 전역에 걸쳐 한국에서 헝가리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군사 역사가들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적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될 전역에서 그와 그의 동료 제베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제베는 뛰어난 전술적 본능을 가진 또 다른 장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그 임무를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가서 코카서스 너머의 땅을 정찰하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말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아직 정복자가 아니라 정찰병으로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거의 알지 못했던 세계의 가장자리를 탐색하는 선봉대였습니다. 그들은 겨울에 코카서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많은 군 지휘관들은 이것을 불가능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길은 험악했습니다.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초원에서 길러지고 훈련받은 몽골 기병대는 겨울 작전에 더 적합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계의 어떤 군대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코카서스는 그들에게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로였습니다. 그들은 조지아군, 이 알란족, 쿠만족의 군대와 마주쳤고 모두 격파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계산된 기만 전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는 척하다가 돌아서서 추격하는 병력을 파괴했습니다. 서부 초원의 투르크 유목민인 쿠만족은 처음에는 몽골군에 대항하여 알란족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쿠만족에게 사절을 보내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쿠만족과 몽골군은 모두 초원의 유목민이며 주변의 정착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득당한 쿠만족은 알란족을 버렸습니다. 수부타이는 그 후 알란족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쿠만족을 공격했습니다. 이 기동에 계산된 냉소주의는 완벽하게 몽골적이었습니다. 외교를 전술적 무기로 사용하여 동등한 효율성으로 전개하고 폐기한 것입니다. 마치 징기스칸 자신이 대본을 썼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폰투스 초원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흑해 북쪽에 있는 초원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쿠만족과 키예프, 루스, 전사들의 연합군과 마주쳤습니다. 1223년에 벌어진 칼카 강 전투는 중세 유럽 역사상 가장 이상한 군사적 교전 중 하나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까지 뻗어 있는 보급선의 최전선에서 작전하던 몽골군은 러시아와 쿠만족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살아남은 러시아 공작들은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붙잡힌 사람들 중 일부는 몽골군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끔찍한 방식으로 거의 의례적으로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피 흘림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승리한 몽골 장군들이 축하 연회를 벌이던 나무판 아래에 눌려 죽었습니다. 피 흘림 없는 죽음은 초원의 관습에 따라 고위 계층에게만 허용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섬뜩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단순히 떠났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동쪽으로 다시 말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들이 단지 구경하러 왔던 것 같았습니다. 유럽의 가장자리에서 연합군을 파괴한 것이 단순히 정찰 훈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러시아인들,
폴란드인들, 헝가리인들, 그들 중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유령 같은 기병대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나타나 가는 길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사라진 이들이 훨씬 더 거대한 무엇인가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잊을 20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력군이 올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로 돌아와 징기스칸은 계속해서 세상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호라즘 전역 동안 약속했던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서하가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를 배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전역은 그의 마지막 전역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할 것이었습니다. 1227년이 되자 서하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포위당했습니다. 그들의 왕실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 전역이 아직 진행 중인 동안 세상을 재편했던 그 남자는 병에 걸렸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사료는 몇 달 전 사냥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른 사료들은 열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느꼈던 경외심으로 채색된 일부 고대 기록들은 그를 데려가기를 땅 자체가 꺼려했다고 말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1227년 8월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이 최종 전역을 촉발했던 바로 그 왕국의 파괴를 완료하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사망 장소는 중국 북서부 어딘가였습니다. 그는 대략 65세였습니다. 징기스칸의 죽음 그 자체는 너무나도 신중한 절차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미래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기에 그가 남긴 미스터리는 결코 완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의 매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표식 없이 묻혀야 했습니다. 기념물 없이 적이나 숭배자가 그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이 매장되어야 했습니다. 이 지시의 배경에 대한 이유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죽은 자의 영혼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몽골의 전통적인 믿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표식이 있는 무덤은 침범을 부르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실용적인 군사 보안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무덤은 경쟁자들이 순례지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집결지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징기스칸이 항상 지켜온 철학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지 그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국 자체가 그의 기념물이었습니다. 그가 재편성한 세계가 그의 무덤이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시신을 방대한 거리를 가로질러 고향으로 운반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경로를 따라 만난 모든 사람이 비밀 유지를 위해 살해당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매장지가 몽골 북동부의 헨티 산맥, 부르한 칼둔산 근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은 징기스칸이 젊은 시절 적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곳으로 그가 신성하게 여겼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그를 조심스럽고 극비리에 매장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매장을 수행한 노예들이 나중에 살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기록에는 시신을 호송했던 전사들 또한 비밀이 그들과 함께 사라지도록 결국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들은 매장지를 가리기 위해 지면 위로 반복해서 달렸다고 전해집니다. 나무들이 심어져 훼손되지 않은 숲의 모습을 되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강물이 매장지를 가로질러 흐르도록 물길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훼손된 흙의 모든 흔적을 지웠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소수의 몽골 귀족만이 아는 특정 위치는 그 후 초원 역사상 가장 은밀하게 지켜진 비밀 중 하나로 유지되었습니다. 거의 800년 동안 징기스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탐험대는 수십 년 동안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위성 영상, 지표, 투과, 레이더, 토양 샘플, DNA 분석, 항공 사진, 지질 조사를 포함한 현대 고고학 기술의 모든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1990년대에 한 일본 몽골 합동 탐험대는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헨티 지역을 수년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국제연구팀은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의 자원봉사 연구자들이 분석한 수천 장의 위성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가지의 이상 징후를 식별했으나 조사 결과 자연적인 지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적인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추적할 수 있는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만든 풍경 속으로 단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적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중요한 것은 권력의 거칠애가 아니라 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궁궐을 짓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소박한 옷을 입었고 다른 모든 몽골인처럼 게르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자신의 사라짐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무덤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념물은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조, 그 자체에 새겨진 유산은 지우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탁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혁에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후계자들 아래에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역사가들이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전례 없는 유동성과 안전성으로 기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유동성과 안전성은 수세기 동안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고 가장 보호받던 실크로드는 징기스칸이 세운 제국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사상, 기술, 상품, 그리고 질병이 그러한 길을 따라 동등한 자유로 흘러갔습니다.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한 흑사병도 몽골 무역로를 따라 퍼졌습니다. 지폐, 도자기, 비단, 그리고 유럽 르네상스에 기여할 이슬람 세계에 축적된 천문학 지식 또한 그러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가장 깊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중세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한 사람이 제국을 건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보존할 후계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징기스칸의 죽음 이후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너무나 적나라하고 보편적이어서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징기스칸은 죽기 전 다른 모든 일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치밀한 지성으로 후계 문제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는 4명의 주요 아들들인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톨루이에게 제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자에게 울루스라고 불리는 영토를 할당했습니다. 동시에 오고타이를 연맹을 하나로 묶을 대칸으로 지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리적인 배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국의 궁극적인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주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맏아들이자 보르테의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이후 그의 친자 관계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인 주치는 가장 서쪽 영토를 할당받았습니다. 그곳은 결국 금장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치와 그의 동생 차가타이는 징기스칸을 말년에 지치게 할 정도로 맹렬하게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는 아버지보다 불과 몇 달 전인 1227년 초에 의문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 오고타이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데칸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진정으로 유능한 통치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오고타이 아래에서 몽골의 확장은 최대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북중국의 금나라 왕조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복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정복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몽골군은 처음으로 대규모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대륙을 휘청이게 할 폭력으로 동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주치의 아들 바투칸과 위대한 장군 수부타이의 원정은 1241년 겨울과 봄에 폴란드와 헝가리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4월에 벌어진 레그니차 전투는 중세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 중 하나였던 폴란드, 독일, 튜턴 기사단의 연합군을 섬멸했습니다. 이틀 후 사요 강변에서 벌어진 모히 전투는 헝가리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서유럽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고타이가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로 사망했습니다. 야사에 의해 새로운 데칸을 선출하는 대규모 쿠릴타이를 위해 돌아가야 했던 몽골군은 방향을 돌려 동쪽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유럽은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데칸의 음주 습관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의 후계 다툼, 분열, 그리고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몽골 제국은 4개의 주요 후계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원나라, 페르시아의 일칸국,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서부 초원의 금장한국이었습니다. 이 4국가는 할아버지가 몽골 연맹 외부의 세계에 퍼부었던 것과 같은 격렬함으로 서로 싸웠습니다. 13세기 말까지 징기스칸이 건설했던 통일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강력하지만 분리된 왕국들이 남았습니다. 그것들은 점차 주변 문화를 흡수하고 지역 종교로 개종하며 정복자에서 통치자로 서서히 변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몽골 통치자들이 중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 예술과 건축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서부 초원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정복자들은 정복당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문명에 의해서였습니다. 징기스칸 이야기에는 대부분의 서구 기록에서 간과하거나 짧게만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추종자들이 실제로 그에 대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데칸 아래에서 복무했던 몽골인들은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단순히 카리스마 있는 군사 지도자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매우 문자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푸른 하늘, 탱그리의 선택된 도구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탱그리는 몽골과 튀르크, 샤머니즘 전통의 하늘, 신이었습니다. 광활하고 영원한 푸른 하늘은 개방된 초원에서 자란 모든 사람의 시각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탱그리는 사원에서 숭배되지 않았습니다. 탱그리는 통상적인 의미의 사제가 없었습니다. 탱그리는 풍경 그 자체에서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경험되었습니다. 탱그리즘, 즉 초원의 종교적 세계관은 특정 개인이 하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아 영원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징기스칸은 추종자들에 의해 그러한 개인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몽골어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인 몽골 비사는 그의 죽음 직후에 쓰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모호함이 없도록 그를 묘사합니다. 그는 탱그리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전술과 훌륭한 조직력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맞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적 운명의 실현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그 우주적 목적이 실현되는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신념 체계는 심오한 실질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몽골 전사들이 자신들의 대의가 우주적으로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현대 군사 이론가들이 극도로 강력하다고 인정할 심리적 이점이었습니다. 또한 몽골에 항복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대한 저항은 정의상 하늘의 뜻 자체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세계관에서 저항자들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처벌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명령의 물리적 상징은 술대, 즉 징기스칸의 영혼 깃발이었습니다. 이것은 데칸의 가장 훌륭한 시수말들의 털로 만들어진 깃발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으로 묶여 창에 장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칸 자신의 영혼, 즉 그의 영원한 정신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전투에 들고 갔으며 모든 원정에 있었고 종교적 숭배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징기스칸이 사망했을 때 그의 평화의 깃발인 하얀 술대는 8개의 하얀 게르라고 불리는 몽골의 신성한 울타리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습 수호자들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그것에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 앞에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7세기 동안 몽골 제국의 붕괴를 통해서 중국 왕조의 격변을 통해서 20세기의 혼란을 통해서 영혼 깃발의 수호는 계속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하얀 술대는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믿어집니다. 그것은 내몽골의 신성한 장소에 있는 화려한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전시되거나 과학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의 수호자들은 여전히 그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칭기즈칸은 사망한 지 800년이 지난 후에도 어떤 장군이나 황제, 정복자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수학적이며 과학적으로 측정됩니다. 2003년 브라이언 사이크스와 크리스 타일러 스미스가 이끄는 유전학자 팀이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인간 유전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 연구는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팀은 특정 Y 염색체 혈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서 아들로만 전달되는 유전 표지자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과거 몽골 제국의 인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빈도는 일반적인 인구학적 과정으로는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거 몽골 제국 국경 안에 사는 남성의 약 8%가 이 특정 염색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부터 동유럽 가장자리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혈통은 오직 남성 계통으로만 전해집니다. 이는 하나의 공동 조상을 시사합니다. 이 조상은 약 1000년 전 몽골 지역에 살았던 한 남자입니다. 그는 비범할 정도로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들들 또한 비범할 정도로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30세대 이상에 걸쳐 이 유전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조상이 거의 확실하게 칭기즈칸 본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혹은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와 같은 가까운 남성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내를 두었더라도 평범한 남자는 이러한 인구학적 특징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칸은 수십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 페르시아까지 통치했던 그의 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칭기스 왕조의 혈통은 거의 200년 동안 지구상 가장 큰 제국의 사실상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은 일반 인구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지구에 살아있는 200명 중 1명꼴로 칭기즈칸이나 그의 직계 남성 조상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북의 혈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1227년에 사망한 이 남자는 기록된 역사상 다른 어떤 인간보다 더 많은 생존하는 유전적 후손을 가졌습니다. 그가 드리운 그림자는 단순히 역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1600만 명의 사람들의 세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교실에서 외에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전적 특징은 아마도 1000년 더,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정복자들의 후손들에게 돌이나 양피지에 새겨진 것만큼 지울 수 없는 생물학적 특징으로 조용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적 인물은 결국 후세대가 자신들의 두려움과 환상, 정치적 필요를 투영하는 스크린이 됩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은 역사상 거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이 과정으로 인해 특별한 방식으로 고통받거나 혹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몽골에서
그는 서양인들이 상상하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몽골의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의 얼굴은 화폐와 보드카병,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수도에 있는 어떤 동상보다 거대한 조각상에 나타납니다. 울란바토르의 공항은 그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 없이는 독자적인 문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민족의 완전한 국가적 정체성입니다. 몽골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의 역사적 이미지를 복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파괴자가 아닌 건설자이자 입법자, 성학자로 제시합니다. 그는 근대 이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문화 교류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세계, 특히 몽골 정복으로 황폐해진 땅에서는 그 기억이 매우 다릅니다. 1258년 바그다드 파괴 사건은 여전히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이야기됩니다. 당시 순위 이슬람의 상징적 심장이었던 아바스 칼리파국은 칭기즈 칸의 손자 훌라구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 전역에서 파괴된 도서관과 학자들, 수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은 많은 이슬람 역사가들에게 중세시대의 단일한 가장 큰 문화적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슬람 세계의 지적 궤적이 몽골의 정복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에서 세계를 이끌었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문명이 부분적으로 복구하는데 수세기가 걸릴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그 모습은 비슷하게 복잡합니다. 몽골 원나라는 굴욕적이고 착취적이며 이질적인 외세 지배의 시기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원나라는 또한 특별한 문화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행정 관행을 놀라운 속도로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현대 중국의 인구학적 패턴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몽골 지배 기간, 즉 소위 타타르 멍해가 특별한 비통함과 함께 기억됩니다. 이 시기는 대략 1240년부터 148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적 의식은 그 250년간의 복종에 의해 여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러시아 정치 문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외부 지배의 기억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위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칭기즈 칸은 20세기 동안 야만 그 자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명이 맞서 싸워야 할 모든 것을 상징하는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한 남자의 비범한 복잡성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제국 내 모든 종교의 예배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대 대부분의 유럽 군주국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종교적 관용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와 장소의 기준으로는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가치관과 논리, 문명의 다른 정의를 가진 세계의 산물이었습니다. 스텝 지역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 의미 체계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남쪽과 서쪽의 정주 농업 문명은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몽골 정복의 비극은 문명이 야만에 의해 파괴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문명이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만난 이야기입니다. 양측에 대한 결과는 이후 500년의 인류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미스터리 속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리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복과 법률, 무역로, 유전적 유산,
수세기에 걸친 논쟁 등 모든 것을 거친 후에도 칭기즈칸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미지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내면 생활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차 자료와 신화화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매장과 가장 사적인 순간들을 둘러싼 의도적인 침묵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꿈꾸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전역에서 죽은 수백만 명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신이 만든 것과 평화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가 행한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인류 역사의 어떤 기록과도 다릅니다. 약 60년의 삶 동안 그는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가장 분열적이고 위험한 사회를 통일했습니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몽골 체제 내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300년 동안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효율적인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근대 이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회랑을 따라 상인과 학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인간보다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더 많은 군대를 격파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개인적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전체 인구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도시 파괴를 의도적인 군사적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노예이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시점까지 살았던 가장 강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8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건설했던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제국은 분열되고 해체되었습니다. 몽골의 유전적 유산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가 확보했던 무역로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가 만든 야사 법전은 더 이상 어디에서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연결되고 교역하며 상처받고 변화된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의 도로를 따라 퍼진 흑사병은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 사회적 격변을 촉발했습니다. 아바스 칼리파국의 파괴는 이슬람 지성사의 전통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지정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몽골의 공격으로 인한 키예프 루스의 붕괴는 동유럽의 정치 지형을 수세기 동안 재편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 공국의 부상과 궁극적으로 러시아 제국의 형성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대항해 시대 역시 그 기원이 칭기즈 칸이 건설하고 그의 후계자들이 분열시킨 제국에 빚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몽골에 의해 혼란스러워진 육상 무역로를 우회하는 아시아 직항 해상 경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거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몽골 전통에 따르면 칭기즈 칸의 영혼은 그의 몸이 죽었을 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탱그리가 선택한 우주의 지배자, 칭기즈 칸의 영혼은 영적인 깃발, 즉 흰색 술대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 머물며
몽골 민족이 믿음을 지키는 한 그 존재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몽골이 존재하는 한 그 깃발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칸의 영혼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몽골 사람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고 바람이 말과 차가운 물 냄새를 실어 나르는 높은 초원 어딘가에서 탱그리가 고향이라 부르던 영원한 푸른 하늘이 한 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땅은 피와 가난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때 통치하기로 결정했던 곳입니다. 그는 손을 뻗어 하늘을 잡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히 주장했던 남자의 그림자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칭기즈 칸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몽골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생존과 야만, 천재성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역사의 표면에 너무나 강하게 밀어붙여 역사가 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휘어진 형태, 즉 문명의 궤도에 있는 길고 고대하며 피비린내 나는 그 곡선은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여전히 보입니다. 만약 이 역사 속 깊은 여정이 우리만큼이나 특별하다고 느끼셨다면 과거의 그림자 속에 어떤 다른 미스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제국은 유령을 남깁니다. 모든 위대한 삶은 해답보다 오래 지속되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800년의 침묵과 흙 속에 묻혀 저 어딘가에 세계가 탄생시킨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여전히 자신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색은 계속됩니다.